안녕하세요. DJ 현희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편을 잃은 제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상치 못하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는데요. 제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시다면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는 고아원 출신인 남편이랑 연애 결혼을 했었는데요. 남편이 처음부터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알고 있진 않았고 남편이랑 사귀기 시작하고 한참 있다가 이런 식으로 듣게 됐어요. 자기야, 사실 전부터 숨기고 있었던 이야기가 있어. 그게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에서 지내는데 갓난 아기였을 때 고아원 앞에 버려졌대. 그래서 친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얼굴도 한 번 본 적이 없어. 뭐? 고아원에서 자랐다니. 자기가 그동안 한 번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서 몰랐네. 근데 왜 이제서야 말하는 거야? 나한텐 조금 더 일찍 말해줬어도 됐잖아. 말하기가 쉽지 않았어. 처음엔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했거든. 이게 뭐 흠잡힐 일은 아니잖아. 근데 사람들한테 말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더라고. 그리고 나서부턴 나를 멀리하거나 심지어 놀리기까지 했어. 그랬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대했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당신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럼 나한텐 왜 이제 얘기한 거야? 나도 혹시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랬어? 아니, 자기는 다를 것 같았어. 자기한텐 말해도 될 것 같더라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거 알면 태도가 달라졌지만 자긴 안 그럴 것 같았어. 왠지 자기는 나를 따뜻하게 감싸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물론이지. 내가 왜 그런 걸로 당신을 다르게 보겠어.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니잖아. 당신은 언제나 나한테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줘서 고마워. 사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진짜 많이 고민했어. 처음엔 자기도 다른 사람들처럼 나를 피할까봐 두려웠거든. 근데 자기를 만나고 나서는 이상하게 그런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 자기라면 나를 이해해 줄 거라는 믿음이 생겼어. 내가 당신 곁에 있는 이유가 바로 그거야. 당신이 어떤 과거를 가졌든 난 그걸 다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이 안 가는데. 이제 나도 전부 다 알게 됐으니까 더 이상 혼자 걱정하지 마. 정말 고마워. 회사에서도 이 사실을 알리면 사람들이 나를 멀리해서 늘 혼자였거든. 연애를 해도 그 얘기하고 나면 오래 못 가고 헤어져 버렸어. 근데 자기한텐 진심으로 말해도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말한 거야. 이제 내가 알았으니까 당신을 더 도와줄 수 있겠네. 당신이 겪었던 일들 내가 전부 다 받아줄 수 있어. 난 절대 그런 걸로 당신을 떠나가거나 멀리하지 않아. 제가 이렇게 남편의 과거를 받아줄 수 있을 만큼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가난하게 자란 저에게 있어 순수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었고 엄청 의지가 되는 사람이었죠.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는 사이였는데요. 그래서 남편 능력이 그닥 좋지는 않았지만 결혼을 결심하게 됐어요. 남편이 그냥 공장 일이나 노가다 같은 일들을 닥치는 대로 하는 편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공장에서 일을 하거나 노가다 하기엔 너무 아까울 정도로 외모가 출중했거든요. 모델을 해도 될 만큼이었는데 남편 성격상 나서서 하는 걸 싫어했어요. 사회성도 그렇게 좋진 않아서 저한테만 웃어주고 잘하는 편이라 그런 쪽으로 갈 생각도 안 했는데요. 남편이 잘생겨서 이대로 썩히기 아깝다는 생각을 하곤 했지만 그쪽으로 돈을 벌려면 투자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저도 어릴 때부터 가난해서 돈이 늘 없어서 돈 벌기 바빴어요. 우리 부모님이 기초수급자라서 남편이나 저나 지금 당장 돈 벌 수 있는 방법만 생각했죠. 우리 집도 제가 태어나기 전에는 할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이 있어서 돈이 좀 있었대요. 그런데 아빠가 그것 가지고 사업을 해보겠다고 나서다가 전부 다 탕진했고 빚이 엄청나게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로 술에 미쳐서 일도 안 하고 엄마가 버는 푼돈에 의지하고 있다가 엄마도 심한 우울증에 걸려서 일을 무기한 쉬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아빠한테 이렇게 소리쳤었는데요. 아빠 또 술 마셨어요?
이러다가 진짜 몸 망쳐요. 조금이라도 일해서 빚 갚을 생각은 안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술에만 의지하고 계세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네가 아직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나 본데 이 나이에 무슨 일을 하라고 그러냐? 어차피 다 망한 인생이야. 그렇게 걱정되면 돈이나 많이 벌어와라. 또 저한테 기대려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용돈 한 푼 제대로 못 받으면서 버텼는데 이제 와서 또 저보고 다 해결하라는 거예요? 아빠도 뭔가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알아?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고. 할아버지 유산도 다 너희 잘 먹고 잘 살라고 쓰다 망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그 은혜를 갚아야 할 거 아니야? 은혜요? 저는 그저 빚더미 속에서 겨우겨우 살아남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은혜를 갚으라고요? 아빠가 술에 빠져서 엄마까지 저렇게 만든 거잖아요. 지금도 엄마가 힘들어하는 거 안 보이세요? 엄마 얘긴 하지 말아라. 너네 엄마만 보면 한숨만 나와. 엄마도 너 하나 잘 되라고 저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네가 나중에 성공하면 다 갚아. 아빠, 저는 제 앞가림하기도 벅차요. 진짜로 이러다간 우리 집 완전히 무너진다고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일 좀 하세요. 그리고 제가 무슨 돈 벌어오는 기계인 줄 아세요? 제발 책임감 좀 가져보시라고요. 우리 집에 있는 빚 전부 다 아빠가 만든 거잖아요. 내가 만든 빚이라니. 너도 한몫했잖아. 내가 너 학교 보내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아휴, 뼈 빠지게 고생하면 뭐하니. 자식놈이 이렇게 싸가지 없게 나오는데. 학교 다닐 때 장학금 받으면서 다녔는데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는데요? 술 먹고 집에 안 들어오고 집안일도 하나도 안 해서 그것도 저한테 시키고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가 그런 말을 할 줄은 몰랐네. 그래, 다 내가 못난 탓이지.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면서 키웠는데. 아끼면서요? 저는 그냥 눈치 보면서 컸어요. 엄마도 힘들고 집안 상황도 엉망이고 저는 어떻게든 제 힘으로 버티고 살아남았다고요. 그래,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너한테는 다 헛소리처럼 느껴지겠지. 네 눈에는 애비가 너무 한심해 보이니까 이러는 거지. 돈도 안 벌어 오니까. 아빠, 단순히 돈만 안 벌어 온다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제발 책임감 좀 가져요. 저 혼자서 전부 다 감당하기 힘들어요. 제가 일했는데도 아빠는 끝까지 일은 안 하고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술만 퍼마셨는데 엄마까지 아빠랑 같이 그런 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 집은 제가 학생일 때부터 이미 경제 능력을 상실하고 빚만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키워준 값 내놔라, 은혜 갚아라 이런 말들을 늘어놓으셨죠. 성장기 아이에게 있어 최악의 가정이었어요. 저는 그래도 어떻게든 착하게 마음 먹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렇게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결혼은 안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30 중반이 다 되도록 결혼을 안 한 상태였어요. 하지만 살다 보니 제가 벌어오는 돈만 기다리고 있고 밑 빠진 독에 물 붓게 만드는 부모님에게서 벗어나고 싶어지더라고요. 돈이 없어도 묵묵하게 어떻게든 살아보려는 남편이 저 같아 보여서 남편이랑 결혼한 후에 부모님에게서 벗어났었죠. 결혼 후에 부모님이랑 손절하고 울 남편만 보고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드디어 우리 가족한테 기적이 찾아온 거예요. 임신에 성공했다는 소식에 너무 기뻐했었는데 노산이라 애를 어렵게 가져서 그럴까요? 우리 애가 3개월이나 일찍 이른둥이로 태어나게 됐어요. 지금은 이른둥이 지원을 잘해주는데 그 당시에는 아니었거든요. 이른둥이로 태어나서 수술비와 중환자실 비용으로 400만 원이 더 들었어요. 우리 애가 감기에 걸릴 때마다 호흡을 못해서 입원해야 했는데 그때마다 30만 원씩 병원비가 나갔죠. 그런 와중에 남편이 저한테 다가와서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이러더라고요. 여보, 얼마 전에 우리 애가 상태가 이상해서 건강검진 받았잖아. 병원에서 전화 왔어. 애가 또 입원해야 한대. 이번에도 폐렴 같은데 빨리 치료 시작해야 한다고 했어. 또 입원하라 했다고? 병원비 없는데 어떡하지? 지난번에도 30만 원 넘게 나갔잖아. 이렇게 계속 빚이 쌓이면 우리 어떻게 해?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문제야.
병원비도 병원비인데 우리 수술비 아직도 못 갚았잖아. 이번엔 50만 원은 나올 것 같은데 어디서 돈을 구해야 할지 모르겠어. 이제 우리한테 빌려줄 사람은 없잖아. 지난번에도 친구들한테 연락해봤지만 다들 상황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 대출 받는 것도 이젠 힘들고. 나도 당신한테 들어서 알고 있어. 그래서 고민이야. 애가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돈이 없으니 미칠 지경이야.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게 다 내가 노산이라서 그런 건가? 임신했을 때도 불안했는데 이렇게까지 힘들 줄은 몰랐어. 3개월이나 일찍 태어나서 우리 애가 이렇게 아플 줄 누가 알았겠어. 그때는 정말 기적 같았잖아. 우리가 아이를 가졌다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하지만 지금은 그 기적이 우리한테 너무 큰 시련으로 돌아온 것 같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 애가 이 세상에 나온 이상 우리가 끝까지 책임져야지. 수술비든 병원비든 다 해결해야 해.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다. 그러게. 이젠 진짜 어디서 돈을 구해야 할지 막막하다. 빚도 갚아야 하고 우리 애는 계속 치료받아야 하고. 차라리 우리가 더 고생하면 되는 거면 좋겠는데 애가 계속 아프니까 내가 무슨 힘을 써도 부족한 것 같아.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역시나 답이 없네. 이러다 병원비 때문에 우리 집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야? 망하는 건 둘째치고 지금 당장 우리 애가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우리 애가 폐렴이면 어떡해. 빨리 조치 안 했다가 위험해질 수도 있잖아. 알아서 더 무서운 거야. 이제 누구한테 돈을 빌리지? 우리 저번에 생전 연락도 안 해본 사람들한테까지 전화해서 부탁했잖아. 더 이상 빌려줄 사람도 없어. 내가 어떻게든 찾아볼게. 내가 다시 친구들한테 연락해보고 다른 대출 방법도 알아볼게. 이번에도 안 되면 정말 우리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제발 이번엔 좀 해결됐으면 좋겠어. 더는 버티기가 힘들어. 우리 애가 좀 여유 있는 집안에 태어났으면 이런 일 없을 텐데. 우리 애한테 정말 미안해서 눈물밖에 안 나온다. 울지마 여보.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힘내야 해.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돈 구해올게. 우리 애가 우리한테 찾아온 것도 기적인데 이 기적을 우리가 지켜줘야 하잖아. 남편이랑 제가 이렇게 하소연을 할 정도로 빚이 계속 생기는데 또 수술은 해야 하고 수술비를 갚을 능력이 안 돼서 미치겠는 거예요. 일단 애는 치료를 맡기고 여기저기 돈을 빌려봤지만 역시나 다들 못 빌려준다고 하거나 빌려줄 상황이 안 된대요. 돈이 항상 부족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서 너무 밝은 표정으로 이러는 거예요. 여보,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결했어. 방금 전에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그 친구가 빌려주기로 했거든. 다음에 병원 갈 때 병원비 낼 수 있겠다. 뭐? 도대체 누가 빌려준 거야? 당신 친구 중에 그런 큰 돈을 빌려줄 만한 친구가 없잖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한데? 정말 친구한테 빌린 거 맞아? 병철이 있잖아. 걔한테 빌렸어. 설마 내 말을 의심하는 거야? 일단 병원비를 빌렸고 우리 애 계속 치료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병철이? 당신 친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나는 처음 듣는데. 안 그래도 당신 친구도 별로 없는데 갑자기 처음 듣는 친구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지. 당신이 내 친구들을 어떻게 다 알아? 그런 친구가 있어. 당신 갑자기 왜 그래? 그 친구가 돈 빌려줬으니까 된 거 아니야? 남편이 이러길래 순간 할 말이 없어졌어요. 안 그래도 이런 남편이 너무 의심스러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 소리가 들려서 인터폰을 확인해 보니까 저랑 친하게 지내던 이웃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을 열어주면서 언니가 웬일이냐라고 했더니 그 언니가 뜬금없이 이러더라고요. 방금 남편 나가는 거 봐서 하는 말인데 너네 남편 나이 많은 아줌마를 만나고 다니는 것 같더라. 내가 몇 번 봤는데 너무 수상해서 사진을 찍어놨어. 그 언니가 이러면서 사진도 보여줬는데 울 남편이 어떤 중년 여자랑 인적 드문 곳에서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진을 확대해서까지 봤는데 아무리 봐도 제 남편 얼굴이 맞는 것 같았어요. 충격을 받아서 잠시 멍하니 사진만 바라보고 있다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일단 언니한테 이런 식으로 말했었거든요. 언니, 일단 이 사진 좀 문자로 보내주라. 내가 상황 파악 좀 해볼게. 혹시 모르니까 다른 엄마들한테는 비밀로 해줘. 다른 사람이 보지는 않겠지? 알겠어. 방금 문자로 보냈어. 다른 엄마한테 말한 적도 없고 봤다고 한 적도 없긴 한데 이 사진으로 뭐 하려고? 어떻게 할 생각이야? 덮을 생각은 아니지? 언니가 이렇게 묻다가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언니도 어느 정도 분위기를 파악을 했나 봐요. 머뭇거리다가 일단 가보겠다고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마음 같아선 남편이 퇴근하자마자 사진을 들이밀면서 이 사람 누구냐고 물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우리 애가 이렇게 연약하게 태어나서 툭 하면 아픈 것만으로도 힘들었었거든요.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겨우 치료를 하고 있는데 남편이랑 트러블이 있어 봐요. 우리 애는 어쩌지? 지금도 죽을 둥 살 둥 버티고 있는데 싶더라고요. 안 그래도 남편이 큰돈을 빌려와서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만약 남편이 좋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빌려오는 것일지 몰라도 그 덕분에 우리 아이가 겨우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독한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우리 애를 위해서라도 입 꾹 다물고 일단 견디기로 한 거죠. 우리 애가 어느 정도 건강을 되찾은 다음에 남편이랑 진지하게 대화를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한 거예요. 남편이 바람 피우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지금 생각해보면 그 당시를 어찌 버텼나 싶더라고요. 모성애가 이렇게 무서운 건가 싶었어요. 그만큼 남편의 바람을 잡아내는 것보다 우리 아이의 목숨이 더 중요했거든요. 다행히 우리 아이는 인큐베이터에서 나올 정도로 건강해졌어요. 겨우 퇴원을 했지만 저는 아이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무섭기만 했죠. 애가 잘못될까 봐 겁이 났거든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보다 몇 배의 노력이 필요했기에 일을 시작할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열심히 애를 돌본 덕분일까요? 우리 애가 다른 아이들처럼 건강하게 자라면서 저는 물론 남편까지 행복해졌어요. 저는 그동안 의심만 하고 남편에게 그 여자에 대해 물어볼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죠. 남편이랑 서먹서먹한 사이로 지내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제가 의심을 하고 있는 게 미안할 정도로 밤낮 없이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애가 3살 때였을까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까 상대방이 이러는 거예요. 여기 검경합동수사본부 신원확인팀인데 이준성 씨 보호자 되시나요? 이준성 씨 핸드폰이 박살난 상태라 지문 및 DNA를 검사해서 신원을 알아냈습니다. 네, 저희 남편이 이준성인데 신원 확인팀이요?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인지 저희 남편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건가요? 지금 남편분께서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셨습니다. 상태가 매우 위중해서 바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보호자분께서는 빨리 병원으로 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교통사고요? 지금 남편 상태가 어떤데요? 아니, 남편이 어디 병원에 있다고요? 병원 주소만 알려주시면 지금 바로 갈게요. 제가 이렇게 전화를 끊고 나서 남편이 있다는 병원으로 달려갔는데요. 그런데 거기 병원 의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이준성 씨 보호자 되시죠? 남편분께서 수술 중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너무 심각한 부상을 입으셔서 안타깝게도 사망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남편이 사망했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남편이 죽었다고요? 말도 안 돼요.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저희도 많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남편분께서 심각한 뇌출혈과 여러 부상을 입으셨고 수술 도중에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그럴 리가 없어요.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정말 남편이 죽었다고요? 제발 다시 확인해 주세요. 남편이 이렇게 갑자기 떠날 리가 없잖아요. 제발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남편분의 상태가 너무 위중했습니다. 더 이상은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남편분의 장례 절차를 준비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눈을 감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럽게 느껴져서 처음엔 이게 현실인가 싶었죠.
하지만 남편 장례를 치르고 남편이 없는 집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그동안 흐르지 못한 눈물들이 콸콸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짐 정리를 하다가 남편 책만 꽂혀 있는 책꽂이에 손을 댔어요. 그 중에서 가장 손때가 묻은 책을 펼쳐봤는데 비상금이 든 봉투가 있는 거예요. 그 봉투에 비상용 병원비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 애가 갑자기 또 아플까봐 병원비를 따로 모으고 있었나 봐요. 이런 남편을 의심했다니 너무 미안하고 가슴 아팠죠. 의심만 하고 물어볼 용기는 없어서 뭐 하나 제대로 이야기도 하지 못한 게 너무 원통했어요. 그래도 우리 애를 위해서라도 정신 차리고 무슨 일이라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이 많은 애엄마를 받아주는 회사가 없더라고요. 근처 공장으로 가서 면접을 봤는데 일할 때 휴대폰을 걷는 데다가 잔업이 많대요. 음식점도 알아봤는데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었어요. 앞으로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벌어야 하나 고민하다가 친한 이웃 언니한테 털어놓으니까 이렇게 말해주더라고요. 가정부 일은 어때? 나도 해봤는데 시급도 셌고 일하는 시간도 아이 종일반이랑 딱 맞았어. 너는 나보다도 빠릿빠릿하고 청소도 잘하니까 잘할 것 같은데? 언니 말 듣고 알아보니까 이만한 일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가정부로 고용돼서 사모님 집에 가봤는데 집이 꽤 큰 거예요. 거기에 사모님 혼자 사신다고 하셔서 무슨 사연이실까 싶었어요. 사모님은 다행히 좋으신 분 같았는데요. 일하다가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사모님이 남편은 뭐 하시는 분이냐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망설이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사실 저희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떴어요. 너무 충격적이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는데 우리 애 때문에 정신 차렸죠. 그래서 어떻게든 먹고 살려고 가정부 일을 하게 된 거예요. 내 남편도 몇 년 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죽었거든. 남편이 자산가라 남긴 게 많은데 아들, 딸 딱 둘이 있는 자식 년놈들이 유산을 싹 받아 챙기고 나가서는 나를 찾아오지도 않아. 그래서 사모님이 먼저 자식들한테 전화해서 손을 내밀었는데 딸이나 아들이나 전부 이런 반응을 보였대요.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이러다가 너네들 얼굴 전부 다 까먹겠다. 조만간 만나서 밥 한 끼 하게. 언제 시간 되니? 바빠 죽겠는데 무슨 밥이야. 나는 뭐 노는 줄 알아? 나한테 시간이 곧 돈이야. 엄마한테 떨어질 게 없는데 왜 그래야 하는데? 고작 밥 먹자고 전화 건 거야? 단 또 뭐라고. 아, 엄마, 우리 그렇게 한가한 사람들 아니야. 밥 먹고 싶으면 다른 사람들 찾아. 그렇게 전화를 뚝 끊어버려서 사모님도 다시는 연락을 안 하고 있었대요. 남편분이 돌아가시면서 사모님에게 남기신 재산이 좀 더 많은데 자식들이 그것마저도 나눠달라고 해서 사모님이 거절했더니 그런 태도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연을 끊게 됐는데 사모님이 가정에만 충실하느라 친구들하고도 멀어져서 너무 외롭다는 거예요. 그나마 다가오는 친구들도 다들 돈만 밝혀대서 혼자서 지낸 지 꽤 됐는데 최근에 몸이 안 좋아지면서 집안일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해졌대요. 제가 사모님과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이가 가까워지고 가정부 일에 익숙해졌을 때였어요. 남편의 첫 기일날이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께 이런 부탁을 드렸었는데요. 사모님, 곧 있으면 남편 기일이라서 그동안 한 번도 안 쓴 휴가를 쓰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남편 기일이 이날인데 이날 쉴 수 있을까 해서요. 뭐? 우리 아들도 그날이 기일인데 어떻게 기일이 똑같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아줌마 남편 기일이 23일이 맞아? 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드님 살아계시지 않나요? 손절했다고 하셨는데 다른 아드님이라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님이 아 하고 대답하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뭐지 싶었는데 사모님이 그날 쉬어도 된다고 해서 알겠다고 답했죠. 그래서 남편 기일날 남편 묘지 쪽으로 갔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모님이 계시는 거예요. 저도 놀랐지만 사모님이 저보다 더 놀라서는 이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랑 길이 같아서 설마 했는데
아줌마 남편분 이름이 어떻게 돼? 설마 준성이랑 결혼한 사람이 아줌마였어? 네? 저희 남편 이름이 준성인데 사모님이 왜 여기에 계시는 거고 저희 남편 이름은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로 사모님한테 아드님이 한 분 더 계셨던 건가요? 맞아. 나한테 아들이 하나 더 있었고 그 아들 이름이 준성이었거든. 우리 아들이 자네랑 결혼했다니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네. 사모님, 그게 무슨 소리세요? 사모님한테 아들이 하나 더 있는데 그 아드님 이름이 준성이라고요? 동명이인이 아니라 저희 남편이 사모님 아드님이라는 말씀이세요? 제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사모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데 울 남편, 그러니까 준성이가 어릴 적에 사모님 댁에 입양이 된 적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고아원 봉사를 자주 다녔는데 갈 때마다 구석에 혼자 있는 준성이가 너무 예뻐 보였고 마음에 걸렸대요. 겉돌고 있는 준성이를 챙겨주다 보니 준성이가 사모님을 잘 따르게 돼서 입양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남편한테 준성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상의를 했대요. 사모님의 남편분이 입양을 허락해줘서 데리고 왔는데 친자식들이 처음엔 울동생 하면서 잘해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친자식들이 보기엔 준성이가 굴러온 돌처럼 느껴졌나 봐요. 게다가 그 굴러온 돌, 못난 고아가 감히 우리 엄마를 자기들처럼 엄마라고 불러서 꼴보기 싫었겠죠. 그런 상황에서 사모님 남편까지 나서서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니까 심보 고약한 아이들이 어떻게든 준성이를 쫓아내고 싶어 했대요. 그래서 처음에는 장난인 것처럼 준성이를 툭툭 치다가 준성이가 순둥한 반응을 보이니까 대놓고 세게 치고 도망가는 장난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장난이 점점 심해지다 못해 아들이랑 딸 둘 다 준성이를 우습게 보고 강하게 밀거나 물건을 던져서 관역처럼 맞췄다고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그 모습을 보고 이런 식으로 꾸짖으면 친자식들이 이랬다는 거예요. 너네들 준성이한테 그러지 마. 도대체 왜 그러는 거니? 준성이가 동생이니까 잘 챙겨주고 보듬어 줘야지. 왜 이렇게 심한 장난을 쳐? 엄마, 준성이도 우리한테 똑같이 했는데 왜 우리한테만 그래? 엄마는 맨날 준성이 편만 들고 준성이만 예뻐하더라. 맞아. 엄마랑 아빠만 없으면 준성이가 이것보다 더한 장난도 친다고.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준성이 착한 줄로만 알고 있다니까. 사모님이 이 말을 듣고 준성이를 추궁해봤지만 준성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안 했대요. 기가 팍 죽은 채 구석에 있어서 사모님은 준성이가 그랬다는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친자식들이 사모님이랑 사모님 남편분 물건을 훔쳐서 준성이 방 안에 숨겨놓고 준성이가 훔쳤다고 뒤집어 씌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사모님이 친자식들을 혼내고 사모님 남편분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얘들아, 도대체 왜 그러니? 왜 이렇게 준성이를 못 잡아먹어서 난리야? 너네들이 일부러 준성이 괴롭히고 있는 거 알고 있으니까 그만해라. 사이좋게 지내라. 그동안 한 번도 안 그러던 애들이 도대체 왜 그러냐? 너희들 말대로 준성이가 심한 장난을 치고 있으면 똑같이 해줄 게 아니라 엄마랑 아빠한테 말해야지. 사모님이랑 사모님 남편분이 이랬는데 애들의 못된 짓이 점점 더 심해지고 정도가 지나쳤다는 거예요. 사모님이랑 사모님 남편분이 또 왜 그러냐 추궁하면 친자식들이 이랬대요. 준성이도 했어. 준성이가 먼저 그랬는데 왜 맨날 우리만 혼내? 친자식들은 우리인데 도대체 왜 준성이만 예뻐하는 거야? 다른 부모님들은 친자식 먼저 챙긴다는데 엄마랑 아빠는 왜 그래? 누가 보면 우리가 주워온 자식들인 줄 알겠어. 그러다 보니 사모님이랑 사모님 남편분이 스트레스가 쌓여서 3명의 아이들을 싸잡아서 적당히 하라고 다그치기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사모님 남편분은 많이 지쳐서 사실 확인도 안 하고 준성이에게만 이랬다는 거예요. 준성아, 제발 말썽 좀 피우지 말아라. 한 놈도 아니고 자식 2놈 다 네가 한 대로 똑같이 해주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니? 남매들끼리 친하게 지내야지. 사모님 남편분이 이러니까 준성이가 풀이 죽어 있었다고 하는데요. 마음씨 착한 사모님은 그래도 준성이 편을 들어주려고 하면서 이랬대요.
우리 준성이가 우리 애들을 치거나 물건을 훔쳐서 숨겨놓은 적이 없다는 말 믿고 있어. 하지만 우리 애들이 원래 그런 애들이 아닌데 도대체 왜 저러는지 알아야 할 것 같다. 그동안 우리 애들이랑 어떻게든 잘 지내줘. 하지만 사모님 남편분은 사모님을 따로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준성이 때문에 우리 애들이 망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 준성이가 나쁜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 않아? 준성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 갑자기 준성이가 우리 집 막내 아들이 되니까 애들이 질투가 나서 그러는 것 같아. 사모님이랑 사모님 남편분이 이렇게 티격태격했지만 이 뒤로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됐다는 거예요. 친자식들이 준성이를 완벽하게 사모님과 사모님 남편분을 이간질시키고 고립시켰대요. 남편분은 지쳤는지 사모님이랑 단 둘이 남을 때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당신 말만 믿고 입양한 아이인데 우리가 아이를 잘못 들인 것 같아. 준성이가 우리 집에 들어온 뒤로 잠잠한 날이 없어. 여보, 그래도 우리 좀만 더 견뎌보자. 우리 애들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해서 이러는 걸 거야. 시간이 해결해주지 않을까? 사모님이 남편분을 이런 식으로 겨우겨우 설득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사모님 남편분은 준성이를 양자가 아니라 투명인간 취급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친자식들이 준성이가 했다며 물건을 던지고 소란을 일으켰대요. 그러니까 결국 사모님 남편분이 애 있는 앞에서 대놓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여보, 아무래도 안 되겠어. 준성이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아이인 것 같아. 우리 아이들이 더 망가지기 전에 파양하자. 여보, 어떻게 애 앞에서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당신은 준성이가 우리 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난 절대 준성이 포기 못해. 파양할 생각 없으니까 그런 말 하지 마. 엄마, 아빠도 준성이 싫어하는데 왜 우리가 같이 살아야 돼? 우리도 준성이 싫단 말이야. 준성이가 들어온 후로 집에 있기 너무 싫어졌어. 맞아, 나도 그래. 엄마는 준성이 편만 들고 아빠는 화만 내게 됐잖아. 우리 준성이 내보내고 전처럼 살면 안 돼? 준성이는 어차피 남이잖아. 여보, 애들 말이 맞아. 당신은 도대체 누구 편이야? 준성이야? 아님 나랑 우리 자식들이야? 선택해. 우리 집 평화를 위해 당신이 결정하라고. 가족들이 이런 식으로 사모님께 선택하라고 강요하기까지 이르러서 사모님이 결국 남편분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었대요. 사모님이 파양했을 당시 준성이에게 연락처가 적힌 종이를 쥐어주면서 이랬다는 거예요. 준성아, 무슨 일이 있어도 연락처를 바꾸지 않을 테니까 나중에 도움이 필요할 때 연락해. 비록 준성이를 다시 보내게 됐지만 엄마는 영원히 준성이 엄마야. 알겠지? 엄마, 나 진짜 애들 괴롭힌 적 없어. 그냥 잘 지내보려고 노력했는데 걔들이 자꾸 못 살게 군 거라고. 그러니까 엄마라도 내 말 좀 믿어줘. 사모님이 준성이랑 이렇게 헤어졌다고 하는데 친자식들은 어쨌는지 아세요? 친자식들이 준성이가 파양된 이후에도 준성이를 무슨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도 되는 듯 몰아가고 욕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준성이가 부모님 앞에서는 착한 척 연기하고 자기네들끼리만 있을 때는 손찌검을 하고 물건을 훔쳐갔다는 거죠. 사모님이 준성이랑 연락만 해도 친자식들이 눈에 불을 켜고 사모님 남편분한테 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남편분이 준성이를 만나러 가는 사모님께 이런 말까지 했대요. 여보, 또 준성이 만나러 가? 이제 슬슬 멀어지는 게 낫지 않아? 준성이가 우리 애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굴었는데 연락하고 만나는 건 좀 그렇잖아. 또 애들 말만 듣고 그러는 거야? 준성이가 우리 애들 괴롭힌 적 없대. 그 어린애가 파양되고 나서도 거짓말을 했을 것 같아? 그거야 모르지. 당신이 준성이 걔를 너무 착하게만 보는 거 아니야? 당신이 너무 순진해서 모르나 본데 요즘 애들 영악해서 어른들도 속인다고. 이런 이유로 사모님 남편분은 준성이를 점점 안 좋게 생각하게 됐고 사모님은 친자식들의 두 얼굴을 알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사모님은 고아원 봉사를 하면서 오랫동안 준성이와 교류해서 신뢰가 쌓여 있었지만 사모님 남편분은 아니잖아요. 자기 아내가 입양하고 싶어 하니까 갑자기 데려온 아이 때문에 집안에 한바탕 소란이 일어나니 사모님 남편분 입장에선 준성이를 나쁘게 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게다가 사모님은 자식들을 사랑했기에 이것들이 얼마나 질투나고 부모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었으면 이랬을까 싶었대요. 하지만 사모님은 예전부터 준성이에게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식구들 몰래 눈치를 보면서 준성이랑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몇 년이 지나 이것들이 성인이 되고 사모님 남편한테 사업도 물려받게 됐대요. 사모님 남편분이 회사 자금이 어딘가 빼돌려졌고 그게 자식들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친자식들을 모아놓고 추궁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사모님 말로는 친자식 놈들 중에 첫째가 이렇게 변명을 했대요. 가난하게 살고 있는 준성이가 불쌍해서 회사 일을 몇 번 시키며 돈을 주곤 했었는데 알고 보니 이놈이 몰래 회사 돈을 빼돌리고 있었어. 그걸로 뭐라고 했더니 오히려 준성이가 너희들이 시킨 일이라고 자수할 거라고 공갈을 하는 거야. 그리고 자수하기 전에 엄마를 해코지할 거래. 그래서 우리가 돈을 더 갖다 바치며 입막음을 할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사모님은 첫째 말을 믿지 않았고 사모님 남편분도 의심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사모님께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 주셨어요. 나는 준성이가 그럴 아이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차라리 처음부터 나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게 더 빠르고 편했겠지. 준성이가 위험을 감수하고 굳이 그럴 필요가 있었겠니? 아무래도 친자식들이 돈을 빼돌리려고 시킨 것 같아. 남편은 그 애들이 따로 돈을 챙긴 정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거든. 사모님한테 그런 일이 도대체 언제 있었던 거냐고 물어보니까 우리 아이 태어나서 병원비가 필요했던 해더라고요. 아, 그때 깨달았죠. 혹시 남편이랑 만났다는 중년 여성이 사모님이 아닐까. 그래서 제가 사모님께 거리 이름을 알려드리면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모님, 혹시 남편하고 여기에서 만난 적 있으세요? 저랑 친하게 지내던 이웃 언니가 거기서 남편이랑 사모님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준성이를 자주 만났었지. 우리가 몰래 만난다고 그런 인적 드문 곳에서 만났던 건데 그걸 또 봤었나 보네. 사모님이 이러시길래 역시 남편이 절 속이고 바람을 피운 게 아니었구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머릿속에서 물음표 하나가 딱 떠올라서 사모님께 이런 식으로 질문해봤죠. 저는 그동안 사모님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저희 남편이 왜 사모님의 존재를 말하지 않았을까요? 굳이 숨겨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나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준성이한테 물어봤었지. 너네 와이프한테는 내 존재를 말했냐 했더니 준성이가 뭐라 했는지 아니? 사모님이 이야기해 주셨는데 남편이 대답하길 망설이다가 이랬다는 거예요. 사실 아내한테는 내가 쭉 고아였다고 말했었어.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들어 했었잖아. 엄마한테 더 이상 짐이 되고 싶지 않았고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아서 엄마 존재를 말하지 않았지. 엄마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면 우리가 어려울 때 엄마 도움 좀 받자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나 스스로 그 누구한테 손 벌리지 말자. 그런 식으로 최면을 걸면서 살았거든. 하지만 결혼 생활이 생각보다 힘들더라고. 결국 나도 엄마가 보고 싶어져서 이렇게 만나게 됐으니까 아내에게도 사실대로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런데 아내가 요즘 좀 힘들어해. 애가 종종 아픈데 그때마다 지쳐 있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언젠가 아내가 마음의 여유가 생기면 제대로 서로 소개하는 자리를 만들어보자. 남편 말이 맞았죠. 우리 아이가 너무 아팠기에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새로운 사실과 좋은 소식에 대해서 여유롭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다 우리 아이 상태가 좋아졌을 무렵 남편이 사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동안 사모님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사모님이 심각하게 아팠을 때가 있었대요. 그 시국에 그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게 되는 바람에
음식도 못해 먹으니까 멀리 사는 자식들한테 연락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사망자도 많았잖아요. 사모님은 자신이 이러다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나게 심하게 앓으셨대요. 그래서 사모님이 혼자서 끙끙거리다가 불안한 마음이 들어서 친자식들한테 전화했더니 이런 반응을 보였다는 거예요. 엄마가 지금 그 시국에 그 병에 걸려서 너무 아프거든. 내가 나가질 못하니까 음식 좀 사서 문 앞에 놔줘라. 약도 사와줘. 엄마, 내가 심부름꾼이야. 요즘 그런 거 사람 쓰면 다 해주는데 왜 그런 걸로 오라가라 해. 이딴 일로 연락하지 마. 안 그래도 정신없어 죽겠는데 이런 걸로 전화하고 난리야. 엄마가 지금 우리한테 그런 부탁할 때야? 우리 몰래 준성이 만나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 우리보다 그딴 고아가 좋은 거지? 그렇게 우리 손길이 필요하면 준성이한테 연락해. 이제 아빠 재산도 잘 나눴으니 서로 갈 길 가자. 그동안 엄마한테 남은 몫이 얼마냐. 조금만 더 주라고 생난리를 치더니 그놈들이 이렇게 불효를 하니까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열이 뻗쳤대요. 결국 사모님이 딸이랑 아들한테 전부 다 이렇게 화를 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니네들 둘 다 이런다는 거지? 어쩜 짠 것처럼 니들 둘 다 이런 식으로 불효막심한 짓을 하는 거니? 니들 말대로 남처럼 살자. 나도 자식놈들 없다고 생각하고 살련다. 사모님이 이런 식으로 쏘아붙이고 전화를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자식들이랑 손절했다는 시기가 바로 이때라는 거죠. 그리고 사모님이 제 남편한테 연락을 해서 와달라고 했고 남편이 밥이랑 약을 사서 문 앞에 놔줬대요. 그 뒤로 남편이 계속 그렇게 도와주면서 사모님이 나아졌지만 후유증이 3개 남아서 몸이 많이 약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또 병간호를 해주려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어쩐지 남편이 사고 당한 곳이 남편이 자주 가는 곳이 아닌데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핸드폰 내역을 볼 생각도 못했던 게 남편이 차에 치이면서 100m 넘게 날아갔고 핸드폰도 같이 날아갔어서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박살이 났었어요. 사모님은 그동안 준성이가 오기로 했는데 오질 않으니까 걱정을 했대요. 게다가 연락까지 안 되니까 병원 내를 돌아다니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병원 내에 위치한 장례식장 전광판에서 준성이 이름과 사진을 발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본 순간 믿을 수가 없어서 장례식장을 기웃거리다가 이런 소리를 들었었대요. 준성이가 그 시간에 왜 이쪽 동네에 있었을까? 공장에는 연차를 냈었는데 아내분한테는 출근한다고 거짓말을 했었대. 에휴, 그래도 병원 근처에서 사고가 나서 다행히 금방 수술할 수 있었다고는 하더니만 이렇게 가더니 웬일이래. 처자식만 안 됐지, 안 됐어. 사모님은 이 말을 들은 순간 온몸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고 남편 장례식장에도 갈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시국에 걸린 병 때문에 생긴 후유증 치고는 너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근육통성 뇌척수염 진단을 받은 상태였고 남편이 떠났다는 충격에 몸이 더 약해져서 병세가 짙어졌었대요. 그 후로 사모님이 점차 괜찮아지시긴 했지만 아들 장례식도 못 갔다는 죄책감에 오랫동안 힘들어하던 와중 저를 만나게 된 거죠. 이렇게 사모님 인생과 제 인생 이야기를 각자 나누고 서로 모르고 있었던 퍼즐을 한 조각씩 맞추다 보니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모님이랑 제가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울 남편이 이렇게나마 양어머니이자 제 시어머니를 만나게 해주려고 한 것 같아서 감동이었어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사모님이 우리 딸을 보더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럼 네가 내 손녀로구나. 건강하게 큰 것 같아서 다행이다. 우리 손녀딸 이제 할머니라고 불러. 할머니가 많이 챙겨줄게. 그래서 사모님이 저랑 저희 딸을 못 알아봤구나. 남편이 우리 애가 있다고 이야기해주면서 사진 안 보여줬어요? 사모님이 보여달라고도 안 했고요. 제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사모님께서 당연히 물어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답하는 걸 주저하다가 이렇게 했었대요. 그게 아이가 있긴 한데 좀 아파. 원래 애들은 아프면서 크는 거잖아. 우리 애는 잘 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남편이 이러면서 아이 사진은 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아이가 많이 아픈가 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대놓고 말은 안 했지만 준성이가 사모님의 친자식과 남편을 조금은 원망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대요. 사모님이 친자식들이랍시고 손주들 사진을 핸드폰 배경화면으로 해놓은 적이 있는데 남편이 그걸 보고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그 사진 좀 보자. 만날 때마다 배경화면이 똑같더라고. 항상 그 애기들 사진으로 해놓던데 누구 애기길래 그래? 누구 사진이긴 손주들 사진이지. 내가 남의 집 자식 사진을 해놓겠니? 친자식들도 이제 결혼해서 손주들을 낳았어. 세월 참 빠르지? 사모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자마자 남편 표정이 굳었대요. 그리고 남편이 이런 식으로 원망을 하듯이 말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못되게 굴었던 애들이 저렇게 건강하고 천사 같은 아이들을 낳았네. 세상 참 불공평하다. 그런 애들은 벌 받을 줄 알고 버티고 살았는데 나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아. 춘성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네 아이도 너를 닮아 천사같이 예쁘게 클 거야. 그 누구보다 행복해질 테니까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사모님이 이렇게 남편을 달랬었지만 소용없었대요. 사모님의 친자식들과 관련된 것만 언급하면 남편의 분위기가 싹 달라졌다는 거예요. 어느 날은 남편이 이렇게 농담식으로 물어봤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만약에 내가 엄마 친자식들한테 복수해도 엄마는 날 이해해 줄 거야? 아니면 왜 그랬냐고 나 원망하고 미워할 건가? 너도 내 친자식이나 다름없다. 원래 형제들은 서로 싸우면서 크는 거 아니겠냐? 싸워도 모른 척 해줄게. 준성이 너는 알고 있지? 엄마는 항상 네 편이다. 사모님 말로는 그 당시에 남편 표정이 참 슬프고 뭔가 씁쓸해 보였대요. 하지만 이렇게 모든 일을 다 겪고 나서 뒤돌아보니 마지막까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줬던 자식은 친자식들이 아니라 저희 남편뿐이었다고 회상하셨는데요. 사모님이 이번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며느라, 괜찮으면 아들 몫의 도움을 좀 받아줘라. 이렇게 우리가 가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도 운명 아니겠니? 내가 너무 외로우니까 같이 살아줘. 그래서 제가 살던 집을 처분하고 딸이랑 같이 사모님, 아니 어머님 집에서 지내게 됐죠. 우리가 그렇게 진짜 가족처럼 지내게 됐어요. 저는 사모님을 어머님이라고 부르고 우리 딸은 할머니라고 부르면서 살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전화벨이 울려서 어머님 쪽을 쳐다봤는데 어머님이 핸드폰 화면을 보고 표정이 확 굳었어요. 어머님이 첫째한테 전화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스피커폰으로 전화를 받았는데요. 어머님이 여보세요 하자마자 첫째 놈이 이러더라고요. 엄마, 제발 나 좀 도와줘. 동생이랑 같이 사업을 시작했는데 같이 일하던 파트너가 돈을 들고 해외로 튀어버렸어. 돈이 하나도 없어서 여기저기 빌리다가 이제 더 이상 아무도 안 빌려줘서 집이랑 차까지 다 팔고 난리가 났어.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 니들이 먼저 손절하겠다고 해놓고 니들이 아쉬워지니까 연락하는 건 무슨 배짱이야? 나는 너네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아. 내 자식은 하나뿐이다. 너네들 때문에 파양당한 준성이 하나뿐이니까 어디 가서 내 자식이라고 하지도 말고 그냥 부모 없는 새끼라고 말하고 다녀라. 어머님이 그 뒤로 친자식 놈들 연락처를 전부 다 차단했다고 하더라고요. 집까지 찾아오면 물벼락을 내리든 소금을 뿌리든 아주 참교육을 해준다고 하셨는데 그것들이 지들 분수를 알고 알아서 떨어져 나갔나 봐요. 아직까지는 별탈 없이 우리들끼리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사연글을 써보게 된 거예요. 남의 먼지를 털어내는데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먼지가 나한테 쌓여있게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울 어머님 친자식들처럼 파렴치한 것들이 있다면 굳이 안고 가려고 하지 마시고 훌훌 털어버리시길 바랄게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